고대 파라오들이 사후 세계로 떠나는 여정에 반드시 가져가길 원했던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땅속의 덩이줄기였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지켜낸 놀라운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식물은 6,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문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가뭄이 와도 살아남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자랐으며 비료도 농약도 거대한 기계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농업기관들은 이 식물을 귀중한 식량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골칫거리로 분류합니다. 농부들에게는 그것을 없애는 법이 가르쳐지고 시장에는 그것을 죽이기 위한 제초제가 팔립니다. 왜일까요? 이 식물이 너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자라고 너무 오래 버티며 사람을 너무 쉽게 먹여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게 된 잊혀진 슈퍼푸드의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이집트의 선왕조 시대 무덤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고대인의 식생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만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6,000년 전에 매장실 안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황금도 보석도 화려한 왕실 장신구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곁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던 것은 말라붙은 작은 덩이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음식, 찌꺼기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 덩이줄기들은 우연히 무덤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의도적으로 골라지고 손질되고 말려지고 보존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죽은 사람을 위해 준비해둔 마지막 식량이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부 미라의 위장에서도 같은 식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덩이줄기를 실제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저 세상으로 떠날 때도 굶주리지 않기를 바라며 그것을 무덤 속에 함께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식량이었습니다. 아스완 북쪽의 와디 쿠바니아에서는 훨씬 더 오래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기원전 16,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야생 뿌리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농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 빙하기의 인류가 이미 이 식물을 채집해 먹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원전 5,000년 무렵 이 식물은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재배 식량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머 밀과 보리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단순한 보조식품이 아니라 문명을 떠받치는 기본 식량에 가까웠습니다. 투트모세 3세 시대의 제상 레크밀의 무덤 벽화에는 농민들이 이 덩이줄기를 개량하고 준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긴 절구꽁이로 그것을 빻고 꿀과 섞은 뒤 뾰족한 원뿔 모양의 케이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문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음식이었고 왕의 명령으로 축제 때마다 준비되던 제물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하벨 아지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인들도 이 식물을 알고 있었고 터프라스토스는 맥주에 넣어 끓이는 법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인들도 그것을 거래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이 작은 덩이줄기는 사람들의 식탁과 제단 그리고 무덤 속에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추파입니다. 학명은 사이퍼스 에스큘렌투스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추파라고 부르고 영어권 시장에서는 줄무늬가 있는 껍질 때문에 타이거넛이라고 판매합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이것은 견과류가 아닙니다. 땅속에 영양을 저장하는 덩이줄기입니다. 추파는 사초과 식물입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이집트 문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파피루스도 같은 계통에 속합니다. 추파는 습지 젖은 흙, 다른 작물이 썩어버릴 수 있는 환경에서도 자랍니다. 줄기는 삼각형에 가깝고 땅속에는 작은 덩이줄기가 그물처럼 퍼집니다. 한 포기에서 수십 개의 덩이줄기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각각은 병아리콩 정도의 크기입니다. 맛은 달고 고소합니다. 아몬드와 코코넛 사이 어딘가에 있는 듯한 향을 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날로 먹기도 했고 불에 구워 먹기도 했으며 맥주에 넣어 끓이거나 꿀과 함께 갈아 먹기도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의학 문헌 중 하나인 에버스 파피루스에는 추파를 활용한 처방이 등장합니다. 입안 치료향을 내는 혼합물 집안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한 훈증 같은 용도로 쓰였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아랍인들은 추파를 북아프리카, 시칠리아, 스페인으로 전했습니다. 특히 스페인 발렌시아에서는 추파가 완전히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추파는 차갑고 달콤한 우유 같은 음료, 오르차타데 추파의 핵심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음료는 13세기부터 만들어졌고 오늘날에도 발렌시아에서는 오르차타를 위해 추파를 재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추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덩이줄기를 말리면 냉장고도 화학 보존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서 잘 말리기만 하면 몇 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물에 몇 시간 담가두면 다시 부풀어 오르고 먹을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저장성은 고대인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가을에 추파를 수확하고 겨울 동안 말린 뒤 가뭄과 흉년과 전쟁의 포위 속에서도 먹을 것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밀과 보리가 실패해도 추파는 조용히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작은 덩이줄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식물의 전설을 넘어 현대 식량 시스템이 외면해온 불편한 진실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추파는 너무나 평범합니다. 작고 주름진 껍질을 가진 덩이줄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그냥 말린 콩이나 작은 견과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고대 사람들이 왜 이 식물을 무덤에 넣고 제물로 바치고 생존 식량으로 저장했는지 설명해주는 영양의 밀도가 숨어 있습니다. 추패는 곡물과 비교해도 무시할 수 없는 양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약 10% 수준까지 언급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몸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재료를 함께 제공하는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추파가 필수 아미노산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성 식품은 종종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하다고 여겨지지만 추파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느꼈던 균형 잡힌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 역시 중요합니다. 추파의 지방은 단순히 무겁고 부담스러운 기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올리브유에서 잘 알려진 올레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단지 배를 채우는 작물이 아니라 에너지를 오래 유지하게 해주는 식품에 가깝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이 추파를 식용기름이나 바이오디젤 가능성까지 가진 작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작은 덩이줄기는 땅속에서 조용히 기름과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탄수화물의 성격도 일반적인 전분 식품과는 다릅니다. 추패는 저항성 전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처럼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방식과 다르게 작용합니다. 장까지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장내 환경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파가 주는 에너지는 순간적으로 치솟았다가 꺼지는 불꽃이 아니라 천천히 오래 타는 숯불에 더 가깝습니다. 바로 이 점이 고대인들에게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노동해야 하는 농민,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 흉년과 건기를 견뎌야 하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의 단맛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힘이었습니다. 추파는 그런 힘을 제공했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고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며 다시 물에 불려 먹을 수 있는 식량. 이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압축 에너지였습니다. 또한 추패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만을 위한 성분이 아닙니다. 장 건강, 포만감, 혈당 조절, 장내 미생물 균형과도 연결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개념을 과학 용어로 설명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런 말을 몰라도 몸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먹으면 오래 든든하고 속이 편하고 힘이 나는 식물. 그것만으로도 추파는 충분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미네랄도 빠질 수 없습니다. 추패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칼륨 같은 무기질이 들어 있습니다. 뼈와 근육, 혈액, 신경 기능에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처럼 음식 선택지가 제한적이고 계절에 따라 영양 상태가 크게 달라지던 시대에는 이런 미네랄을 제공하는 저장식품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추파는 자연적으로 글루텐이 없습니다. 유제품도 아니며 견과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견과류가 아니기 때문에 식단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루로 갈면 밀가루를 대신할 수 있고 물과 함께 갈면 식물성 음료가 됩니다. 볶으면 고소한 간식이 되고
날로 씹으면 은은한 단맛과 견과류 같은 향이 납니다. 그러니까 추파는 하나의 역할만 하는 식물이 아닙니다. 곡물처럼 에너지를 주고 견과류처럼 고소하며 뿌리채소처럼 저장할 수 있고 식물성 우유처럼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이 식물을 특별하게 여긴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저장이 쉽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라는 식물이 왜 오늘날 주류 식탁에서 사라졌을까요? 왜 슈퍼푸드가 될 수 있었던 식물이 농업 자료에서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영양학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답은 농업의 경제 구조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덩이줄기가 그렇게 오래 인류를 먹여 살렸고 영양도 풍부하며 가뭄에도 강하고 비료와 농약 없이도 자랄 수 있다면 왜 오늘날 우리의 주식이 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밀 옥수수콩을 대규모로 심으면서도 추파는 거의 잊어버렸을까요? 대답은 단순하지만 불편합니다. 추파는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파의 야생형으로 알려진 노란 너트세지는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가장 골치 아픈 농업 잡초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농업기술 자료에는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실리고 대학 연구실에서는 방제법을 연구하며 화학회사들은 그것을 죽이기 위한 제초제를 판매합니다. 한때 파라오의 식탁과 무덤에 놓였던 식물이 이제는 농경지에서 제거해야 할 쪽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식물은 땅 위에 잎을 잘라 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력은 땅 속에 있습니다. 하나의 식물은 수십 개의 덩이줄기를 만들 수 있고 그 덩이줄기들은 흙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줄기를 없애도 땅 속에서는 다음 세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능력이 고대인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굶주림의 시대에도 다시 자라는 식물 혹독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식물 인간이 조금만 도와주면 계속해서 먹을 것을 내어주는 식물. 그러나 현대 산업농업의 눈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산업농업은 예측 가능한 줄과 강력 단일 품종, 매년 구매하는 종자 정해진 비료와 제초제 대형 기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파는 그 질서에 순순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흙 속에서 스스로 번지고 살아남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다루는 방식은 식량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방향으로 굳어졌습니다. 글리포세이트, 할로설퓨론, 설펜트라존 같은 제초제들이 사용되고 한 번으로 안 되면 여러 차례 반복 처리를 권합니다. 해마다 방제를 계속해야 겨우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단지 추파가 작물과 경쟁한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추파는 현대 농업이 얼마나 많은 조건과 비용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다른 작물이 물비료 농약 장비를 요구할 때 추파는 말없이 자라고 말없이 식량을 만들어냅니다. 스페인에서 재배되는 추파는 조건이 좋을 때 상당한 수확량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 에이커당 몇 톤 단위의 수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땅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추파가 비옥한 토양과 완벽한 관리만을 요구하는 식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습한 땅에서도 자라고 척박한 조건에서도 버티며 다른 작물이 실패하는 곳에서도 덩이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식량 안보의 관점에서 매우 강력한 특징입니다. 식량 작물은 단순히 많이 생산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해에도 살아남아야 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계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파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말리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다시 물에 불리면 먹을 수도 있으며 심으면 다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생존을 의미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치가 산업농업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문제가 됩니다. 현대의 대규모 농업은 반복 구매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농부는 매년 종자를 삽니다. 비료를 삽니다. 제초제와 살충제를 삽니다. 장비를 사고 연료를 쓰고 토양을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제품들을 구매합니다. 한 해의 농사가 끝나면 다음 해에 같은 과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 가장 좋은 작물은 농부를 독립시키는 작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외부 투입물에 의존하게 만드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추파는 이 모델과 잘 맞지 않습니다. 추파는 아주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온 식물입니다. 어느 한 회사가 처음부터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손을 거쳐온 식물이며 공동체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식량입니다. 농부가 덩이줄기를 남겨두었다가 다시 심을 수 있다면 매년 새 종자를 사야 하는 의존 구조는 약해집니다. 또한 추파는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작물처럼 완벽하게 정비된 밭, 일정한 투입, 정교한 화학 관리가 없더라도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료 산업은 이 작물에서 큰 이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추파가 주변 잡초와 경쟁하며 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제초제 판매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손으로 수확하고 가공할 수 있다면 대형 장비 중심의 농업 모델과도 거리가 생깁니다. 즉 추파는 단순히 한 작물이 아닙니다. 추파는 농업이 꼭 지금처럼 운영되어야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농민이 자신의 씨앗과 식량을 다시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식물이 더 많이 연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료 농약 특허 종자, 대형 장비에 덜 의존하는 식량 체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들은 산업 농업에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은 현재의 경제 모델이 자연스럽거나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파는 식량으로 다시 평가받기보다 잡초로 낙인 찍히는 길을 걸었습니다. 농업 자료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끈질기게 퍼지는지 설명합니다. 땅속 덩이줄기로 번식하고 잎을 제거해도 다시 살아나며 흙 속에서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같은 특성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가뭄과 굶주림의 시대에는 바로 그런 식물이 사람을 살립니다. 문제는 현대 시스템이 회복력을 통제 불가능성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자라는 식물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잘 살아남는 식물은 상품화하기 어렵습니다. 농부가 스스로 다시 심을 수 있는 식물은 기업의 매출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요는 문제가 되고 생명력은 침입성이 되며 독립성은 제거 대상이 됩니다. 누가 이 이름표에서 이익을 얻을까요? 제초제를 판매하는 화학회사들, 매년 새 종자를 판매하는 기업들, 비료 제조사들, 대형 농기계 산업, 그리고 농민을 계속해서 외부 제품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대한 공급망입니다. 이들은 추파처럼 오래된 식물에서 큰 이익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추파는 너무 독립적이고 너무 오래되었으며 너무 쉽게 다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추파를 먹는 법보다 죽이는 법을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이 꿀과 석거신에게 바쳤던 식물 가뭄과 흉년 속에서 사람을 살렸던 식물 무덤 속에서 영혼의 식량으로 남았던 식물이 이제는 제초제 설명서 속에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식물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식물이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추파는 인간이 허락하지 않아도 자랍니다. 기업이 포장하지 않아도 영양을 제공합니다. 특허를 받지 않아도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추파는 현대 농업의 가장 불편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 거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식량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통제입니까? 하지만 지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는 아직도 추파 재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르차타 대 추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지역의 기억입니다. 재배 방식 세척 건조 음료로 만드는 기술은 세대를 건너 살아남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도 추파는 여전히 음식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고 간식으로 먹고 가족의 식량으로 저장됩니다. 식민주의도 산업농업의 확산도 녹색혁명도 이 기억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식품 매장에서도 타이거넛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루텐프리 식단을 찾는 사람들, 팔러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 식물성 우유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이 작은 덩이줄기를 다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추파의 기름 함량에 주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글루텐프리 가루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것은 아직 주류 농업의 중심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식량 안보 작물로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대신 많은 농업 자료에서는 여전히 그것을 어떻게 억제하고 제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름은 여전히 잡초이고 이미지는 여전히 문제이며 산업은 여전히 그것의 제거에서 돈을 법니다. 그럼에도 추파는 살아남았습니다. 제초제에도 낙인에도 망각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맞는 곳에서는 여전히 싹을 틔웁니다. 땅속에서 덩이줄기를 만들고 고대 이집트를 먹여 살렸던 그 영양을 다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식물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 식물에 대한 기억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없애려고 했던 잡초가 사실은 파라오의 무덤에 놓였던 음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집니다. 농부가 추파가 적은 투입으로도 영양 높은 식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화학회사가 만든 이야기에는 금이 갑니다. 정원 한 구석에서 추파가 비료도 농약도 없이 자라나는 장면은 우리가 배운 농업의 상식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식물을 잡초라고 불렀습니다. 독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죽이는 제초제를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상품화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쓸모없는 식물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 가치가 기존의 경제 구조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6,000년에 가까운 인간의 기억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식물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가난한 땅에서도 자랐고 어려운 시기에도 저장되었고 신전과 무덤과 식탁을 지나 오늘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추파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랍니다. 조용히 끈질기게 풍부하게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바로 그래서 누군가는 당신이 이 식물을 잊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파라오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농업기관들도 알고 있습니다. 추파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아직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힌 6,000년의 영향을 기억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지식의 금고가 당신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좋아요와 공유 하나하나가 사라져가는 오래된 지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금고도 곧 열립니다.